사마천이 20살 때 천하를 여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발품을 팔아서 사기의 내용을 굉장히 충실하게 만들고 또 아주 실감나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사마천의 뒤를 이어가지고 현재 사기의 역사 현장을 한 15년, 16년째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니고 있고 또 앞으로도 다닐 예정입니다. 제가 다녔던 사마천의 사기 역사 현장 가운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유방을 도와가지고 천하를 재통일하게 되는 공신 세 사람, 우리 서한삼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토사구평의 주인공이었던, 또 과지역의 주인공이었던 한신은 군사 방면에서 1등 공신이었습니다. 직접 나가서 전투했습니다. 싸우면은 반드시 승리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후방에서 물자를 공급했던, 그래서 끊임없이 군수 물자를 수송하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또 무기가 떨어지지 않게 했던 유방과 같은 고향 출신인 유방의 친구였죠. 소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전략과 전술을 수립했던 장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하, 장량, 한신 이 세 사람을 합쳐가지고 서한 삼거리라고 부릅니다. 한나라가 유방이 항우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요, 공신들하고 모여가지고 술자리를 베풀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냐 그러면, 내가 천하를 얻고 항우가 천하를 잃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성공과 실패, 한 사람은 성공하고 한 사람은 실패했는데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신하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나서가지고 폐하는 어떻고 저떻고 항우는 어떻고 저떻고 두 사람의 장단점을 다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유방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들은 잘 아시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 있죠. 바로 유방이 한 말입니다. 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대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내가 항우를 물리치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세 사람을 얻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바로 이 세 사람이 바로 서한삼거리입니다. 싸웠다 하면 승리하는 것. 이 분야에 있어서는, 즉 군사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한신만 못하고, 그 다음에 이 군막 안에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는 문제, 즉 천리 바깥을 내다보면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는 문제에서는 내가 장량의 발바닥도 못 쫓아간다. 그리고 후방을 안정시키고 순조롭게 군량미를 비롯해서 물자를 수송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소하가 단연코 탁월하다. 나는 이 세 사람을 얻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인재 기용의 원칙이랄까요. 그죠? 인재 기용의 중요성 문제를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장량은 상당히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왜냐 그러면요, 한신은 토사구팽 당했죠. 물론 소하는 재상자리까지 올라가서 무난하게 평생 잘 살다가 가긴 했습니다만은 한순간 사실 소하도 유방에 의해 가지고 제거당할 뻔했습니다. 굉장히 위기도 많이 겪었습니다. 반면에 장량이라는 인물은 천하를 재통일하고 난 다음에 최고의 위치에 있을 때 물러납니다. 그래서 물러난 사람, 최고의 가장 전성기 때 물러난 인물로서 이 장량이라는 사람과 범렬을 꼽는데, 장량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 장량의 사당이요, 지금 섬서성 한중시 유폐현이라는 곳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 장량의 사당을 직접 탐방을 하면서 장량 사당에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 장량 사당에 가면요, 바위 위에다가 글씨를 새겨놨는데 이 글씨 가운데 두 개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성공불거라는 네 글자와 지지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지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알지자 그칠 지자입니다. 알지자 그칠 지자는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무한 속도로 계속해서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나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나가다 보면 지치기도 할 뿐만 아니고 자기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마천은 친구에게 보낸 이만현이라는 친구한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분망천이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대분망천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대야를 머리 위에다가 지고 하늘을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대야를 머리 위에 올려놓고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대하밖에 안 보이죠. 대하 밑바닥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업에 그 일에만 몰두해가지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걸 비유하는 말이 대분망천인데 바로 장량의 지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분망천해가지고는 천하의 정세를 알 수도 없고 인간의 본질 문제라든지 인간관계의 그 복잡 미묘한 부분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친구도 사귀지 못하죠. 일에만 중독돼 있으면. 그렇듯이 인생이라는 게 달려나가다가도 잠시 멈추어서 주변을 한번 돌아봐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뒤로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후퇴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멈출 줄 아는 것. 바로 이게 지지의 경지라고 합니다. 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은 저랑 같이 그 장량의 사당을 보고 난 다음에요. 그 지지라는 글자에 그 요즘식으로 하면 필이 꽂혀서요. 느끼는 바가 많아가지고 자기 아호를 지지라고 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자기 그 이메일에 그 주소도 지지, 중국식 발음을 지지라고 하는데 ZHI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지지를 자기 아호로 쓴 사람도 있습니다. 이 지지라는 두 글자하고요. 그 다음에 성공불거라고 하는 네 글자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성공하고 나면은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성공불거는요. 장량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최고의 그 절정기에 올라갔을 때 현명하게 선택함으로써 또 진퇴의 문제를 고민해서 결국은 퇴진함으로써 말년을 아주 평화롭게 보낸 인물로서 이 장량의 버금가는 또 인물은 누구냐면 법녀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그 토사구팽의 오리지널 버전이 법녀의 입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친구인 그 월나라 구천이란 사람을 도와가지고 오나라를 멸망시킨 1등 공신이 법녀하고 문종 두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법녀는 은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친구에게 같이 은퇴하자라고 권했죠. 하지만 문종은 그 잠시 망설이는 바람에 결국은 토사구팽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법녀는 훌훌 모든 걸 털어버리고 은퇴함으로써 말년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살았던 인물입니다. 더더군다나 법녀는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장사꾼으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가지고 억만장자가 됐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법녀의 은퇴는요.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는 은퇴였습니다. 장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량은요. 늘 그 1등 공신이 되고 난 다음에도 늘 입버릇처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하루라도 빨리 은퇴해가지고 그 산천을 유람하면서 또 산천을 보면서 좋은 산수와 더불어서 유유자적 논을겠다라는 얘기를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또 게다가 장량은 이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구실도 있었어요. 몸이 약하니까 유방한테 나 은퇴하겠습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정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몸이 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구실로 삼아가지고 또 자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나는 은퇴할 거다라는 거를 자기 최면을 걸므로써 결국은 적절한 시기에 은퇴했던 인물입니다. 법녀나 장량의 은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건 뭐냐 그러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준비는 어디서 오는 거냐 그러면 천하대세를 읽는 안목에서 나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물러날 때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적시에 물러나는 게 가장 현명하죠. 적절한 때에 물러나는 게 가장 현명한 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러날 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살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적시에 은퇴라는 건 뭡니까?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오면은 바로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그 다음 준비된 것들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적시의 퇴진이나 적시의 은퇴는 또 다른 성공의 첫걸음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은퇴 후의 일을 구상하는 즐거움을 누려라.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러나는 게 맛이 못해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쫓기듯이 쫓겨가지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물러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때 이 적절한 때가 오면 물러나서 뭘 할 것인가라는 걸 계속해서 구상하는 인간은 꿈꿀 때 가장 행복하다는 말을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에 일을 구상하는 이때 제가 말씀드린 은퇴라는 것은 완전히 모든 일을 손을 놓고 늙어서 완전히 물러나는 그런 은퇴가 아니고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또는 자기 조직 내의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정확하게 분석해서 내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경우, 더 이상 성취할 곳이 없을 경우, 새로운 도전이 필요할 경우, 이럴 경우를 생각해서 고려해서 물러난 이후의 일을 구상하는 즐거움을 누려라. 그런 얘기 있죠. 격언 가운데. 피하지 못할 것이면 즐겨라. 그런 얘기 있습니다. 물러나는 건 언젠가는 물러나야 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날처럼 조직의 신진제사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만이 또 다른 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러날 때를 늘 생각해라. 준비해라. 적시에 퇴진은 또 다른 성공의 첫걸음이다. 은퇴의 일을 구상하는 즐거움을 누려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명언 가운데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국난즉 사양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워지면은 훌륭한 재상이 생각난다. 그런 대목인데 앞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지면 좋은 어머니, 그러니까 현모양처가 생각난다라는 대목이 한 대목 더 있고요. 그 뒷대목이 바로 국난즉 사양상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훌륭한 재상이 생각난다. 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위기 상황은 더합니다만은 조직 내에서 보면은 조직이 어려울 때도 사람이 필요하고 또 조직이 잘 굴러갈 때도 사람이 필요하고 또 조직을 확충해야 될 때도 몸을 키울 때도 인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재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들은 인재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나라가 어지러울 때 더 인재가 생각이 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인재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전국시대 들어와 가지고 처음으로 가장 먼저 앞장서서 개혁했던 개혁 군주 가운데 한 사람인 위나라 문우라는 사람의 인재 우대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대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문우의 인재 우대 방식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인재 우대 방식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기원전 5세기에 접어들면서 천하정세가 전국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서로 경쟁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원칙이 살아있고 또 명분이 살아있고 또 대의가 중요했기 때문에 아주 살벌한 경쟁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낭만적인 경쟁이었는데 전국시대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살벌해집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제 7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춘추시대 때 100여 개의 나라가 한 77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00년 정도 걸치면서 7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7개로 줄어든 전국 칠흥, 이제 우리 전국 칠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국 칠흥의 경쟁은 너무너무 살벌합니다. 뭐 전투 규모도 크시고 또 전투 형태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모두 개혁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개혁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경쟁적으로 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 위문우라는 사람이 개혁 군주로서 제일 먼저 앞장서 나가게 됩니다. 위문우의 개혁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대부분 다 인재 정책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상으로는 누구를 발탁하냐 그러면 이극이라고 하는 경제 전문가를 발탁을 합니다.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국민들의 협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백성들의 협조입니다. 백성들에게 사심 없는 진짜 진심으로 개혁에 동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격적으로 재상을 정치 전문가가 아닌 정치가가 아닌 경제 전문가를 발탁을 함으로써 개혁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줬던 사람이 위문우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정 전문가로서 소문표라는 사람을 발탁을 합니다. 지역
지방의 행정을 갖다가 담당하는 행정 전문가로서 업성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 전문가를 발탁을 하고요. 또 군사 전문가로서 여러분들 그 오자병법이라고 하는 유명한 병법서를 남긴 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상 역대 병법가 하면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인물이 이제 손자병법을 남긴 손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손자라고 불렸습니다. 역시 손자병법을 남긴 손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사람이 다 손자라고 불리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한쪽은 손자병법, 손무는 손자병법, 손빈의 병법은 그냥 손빈병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위문호라는 사람은 이극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옥이를 군사 전문가로 발탁을 합니다. 전격적으로. 그래서 경제 전문가로서 이극, 행정 전문가로서 서문표, 그리고 군사 전문가로서 옥이, 이 세 사람의 인재를 발탁해서 위나라를 전면 개혁의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개혁 모드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개혁 모드로 체제를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전국시대 때 초창기에 위나라가 최고 강대국으로 떠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세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와 가지고 인재를 발탁하는 게 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조직의 리더들이 배워야 되는, 위문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인재 우대 방식인데, 위문호라는 사람이 바로 단간목이라는 사람을 우대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단간목은 어디 전문가일까요? 아무데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단간목이라는 인물은 무슨 뭐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거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아닙니다. 그럼 왜 위문호가 단간목을 존중했냐? 국민들이 단간목을 존경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위문호라는 사람은 그 외출을 할 때 어쩌다가 단간목의 집 앞을 지나게 되면요,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단간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단간목 집을 문을 향해서 큰 절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차를 모는 또 수행 신하들이, 단간목이라는 사람은 별로 재주도 없는 사람이고 능력도 없고 무슨 특정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임금이 큰 절을 할 만큼 존중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위문호가 대답한 대답이 참 제 가슴 속에 와 닿았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단간목이라는 분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분이다. 나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나는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저분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백성이 존경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 아니겠느냐.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내가 어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그에게 큰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유명한 그런 대답을 합니다. 사기나 다른 기록을 참고를 해보면요, 위문호라는 사람이 이렇게 단간목을 우대하자 위나라를 넘보고 있던 다른 이웃 강국들이 함부로 위나라를 깔보지 못하고 침범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대목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어떤 나라의 리더가 국민의 마음을 얻고 있고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을 최대한도로 정말 예의를 갖춰서 존중하고 존경할 때는 국민들의 마음이 단합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력의 척도가 뭡니까? 국민이 얼마만큼 단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력의 척도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간목의, 위문호가 단간목을 우대한 것은 뭐냐 그러면 국민들의 마음을 단합시키기 위한 리더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당장은 어떤 능력을 보이거나 또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신적 지주로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들, 그런 인물을 우리나라 리더가,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도 역시 수시로 때때로 시간 날 때마다 초청하거나 또는 찾아보고 위로하거나 아프면 위로하거나 했을 때 국민들이 가지고 되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리더를 바라보는 눈이. 이게 바로 위문호가 다른 리더하고는 달랐던 인재 정책입니다. 위문호가 단간목을 존중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위나라를 함부로 넘보지 못했다.
이 대목 굉장히 가슴속에 꼭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중국의 인재학, 중국에는 인재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인재학에서 나오는 유명한 뭐라 그러죠? 이게 앞에다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라고 그러죠. 그죠?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가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인재는 데려다 쓰는 존재가 아니고 모셔와 따르는 존재다라는 그런 명제가 지금 나왔습니다. 인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간목을 존중했던 위문우의 인재정책 또는 인재관 이런 부분들 깊이 새겨둘 만합니다. 우리가 위문우, 개혁군주인 위문우의 인재기용관 또는 인재기용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그 단간목이라는 정신적 지주를 위문우가 아주 극진하게 그죠? 대우하는 모습을 아주 인상 깊게 우리가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내친 김에 인재 문제를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는 인재 기용과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수천 년 전부터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의인불용이요 용인불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의인불용 의심할 의자입니다. 그 사람이 의심스러우면 쓰지 마라라는 거고 썼으면 용인 사람을 썼으면 불의 의심하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조직에서는 이게 실천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쓰고도 계속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분명히 데리고 올 때는 인재를 모시고 스카웃할 때는 이 분야의 최고 또 아니면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또는 이 분야에서 충분히 실적을 낼 것이라고 다 이력서도 보고 모든 걸 다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모시고 왔을 텐데 그 조바심 때문에 바로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사람을 의심해서 결국은 충분한 자기 능력을 발휘해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직장을 물러가거나 조직에서 쫓겨나는 심하게는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인재를 발탁할 때는 충분한 준비 또 충분한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서류심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그 면접이 심층 면접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단계를 거쳐가면서 면접도 보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이 그 전에 있었던 곳에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가라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분석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우면 쓰지 말고 썼으면 의심하지 마라. 이건 아마 천고에 아마 진리일 겁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는. 또 한 가지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거 불피친 외거 불피구라는 용인 원칙입니다. 자, 일단 먼저 풀이를 좀 해드리자면 안에서 안내자죠. 그죠? 안에서 천거란 뜻입니다. 사람을 추천해서 들여다 쓰되 친척이라고 해서 피하지 말고.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막 그 반응이 아주 격렬하게 나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친인척들 비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그 권력자들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 능력도 되지 않는 친인척들을 막 또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낙하산 인사 이런 부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 자기를 믿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내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능력하고 상관없이 이런 사람들을 그 요직에다 갖다 앉히는 낙하산 인사들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재 기용의 그 원칙과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히 올바른 방법으로 정착되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 조직뿐만 아니고 나라 전체가 정부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계획을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럼 중국에서는 내부 사람이라도 피하지 말고 들여다 쓰라고 얘기하냐. 뒷부분부터 먼저 풀이해 드립니다. 외거 불피고. 외부에서 데려다 사람을 쓰되 원수라고 해서 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친인척이라고 해서 피하지 말고 원수라도 피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이라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어야만이 그 아들을 데려다고 쓴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부인을 데려다고 쓴다고 해도 아무 소리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그게 가장 알맞는 사람이라면. 문제는 그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람들을 데려다가 요직에 앉힘으로써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외거 불피구하고 관계된 일화를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로 오늘은 인재를 추천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자기가 뭔가를 차지하려고 하지 자기보다 뛰어난 인재를 허심탄회하게 정말 이 사람은 이 분야에 있어서 나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라고 하는 이 추천이 굉장히 야박한 사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 또 사기에 나오는 일화들은 우리에게 많은 반성의 기회를 줍니다. 첫 번째 소개할 에피소드가 진나라 목공에게 백리에라는 인재를 추천한 공손지라는 인물인데, 공손지 전혀 들어보신 적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백리에는 꽤 많이 이제 알려진 인물입니다. 백리에는 별명이 오고대부라고 하는데, 다소도자입니다. 고자는 검은 양가죽이라는 뜻입니다. 검은 양가죽 5장을 주고 데려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고대부인데, 백리에는 원래 우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망함으로써 진나라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진나라는 오늘날 산서성에 있는 진나라고요. 그 다음에 그 진나라 서쪽에 있는 나라, 그 진시황의 진나라는 또 다른 진나라죠. 그래서 이 양진이 두 진나라가 혼인관계를 맺게 되는데, 혼인을 맺게 되면 혼수품을 딸려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뭐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혼수품 가운데는 뭐가 있냐 그러면 자기가 평소 때 자기를 돌보던 노비들도 데려가지고,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백리에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 진나라, 동쪽에 있는 진나라의 노비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진나라하고 시집갈 때 이 진나라에서 그 혼수품으로 백리에도 딸려갑니다. 근데 혼수품 그냥 딸려 보내는 게 아니고 목록 다 적어서 보냅니다. 우리 혼수 단자라 그러죠. 제가 목록 쭉 적어서 보내는데, 백리에가 혼수품으로 딸려가다가 도망가 버립니다. 어디로 도망가냐 그러면은 초나라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신부하고 혼수품 다 왔는데 이 진나라 조정에서 혼수품 목록을 쭉 보니까 백리에가 들어가 있거든요, 노비 하나가. 근데 백리에 불러봐도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공손지라는 인물이 백리에라는 이름을 보고는 알아차렸습니다. 아, 그 옛날에 우나라의 현자구나. 이 사람은 꼭 우리나라에 필요하다. 데려와야 되겠다. 수소문 해봐라. 수소문을 해보니까 초나라로 도망가가지고 양치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숨어가지고. 자, 이제 초나라로부터 백리에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 목공이 그러면 초나라에게 후한 예물을 주고 백리에를 데려오면 되지 않겠냐 하니까 공손지가 그러면 초나라가 눈치를 챕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도망간 노비라고 하시고요. 주로 노비 사는 값이 양가죽 5장이었어요. 그래서 검은 양가죽 5장을 초나라에게 주고 우리 노비 보내달라고 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백리에를 만나보니까, 목공이 만나보니까 식견이 보통이 아닌 거죠. 그 당시 백리의 나이가 60이었다는 설도 있고 70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게 나라를 맡겨도 충분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목공이 사흘 밤낮을 백리에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국정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백리에가 저는 죄인의 몸이기 때문에 또 나이도 많이 들고 했으니까 국정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저보다 더 뛰어난 인물인 건숙이라는 인물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진목광에게 건숙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허심탄회하게 한 인물을 추천함으로써 또 이 인물이 다른 인재를 추천하게 되는 이 사슬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우리 칭찬 리레이라 그러죠. 그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다시피 인재를 그런 방식으로 추천하게 되면은 한 조직이 인재를 정말로 올바른 또 훌륭한 인재들을 대량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문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위문우가 오기를 군사 전문가로 발탁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오기를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극이라는 인물입니다. 경제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기라는 인물은 상당히 그 당시에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노나라에서 장군 자리를 얻으려고 제나라 출신인 자기 부인을 죽여가면서까지
그래서 살처구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생활을 남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나라하고 제나라하고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오기가 군사적인 능력이 뛰어나니까 노나라에서 오기를 장군으로 삼고는 싶은데 오기의 부인이 제나라 사람이니까 혹시나 제나라 편을 들지 또 모른다고 해가지고 신하들이 오기를 질투하고 시기해가지고 헐뜯었습니다. 그랬더니 오기가 그런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죽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좀 살벌한 이야기이긴 하죠. 그죠? 이제 그런 평판이 있기 때문에 위문우도 굉장히 꺼려했어요. 그래서 이극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군사 전문가 오기가 우리나라를 건너오고자 하는데 당신 의견은 어떻소? 라고 물어보니까 이러저러한 결점은 있긴 하지만 군사 분야에 관한 하는 오기가 단연코 현재로서는 탁월한 인재입니다. 데려다 쓰십시오라고 추천한 사람이 이극입니다. 이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사람이 약간의 흠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은 물론 흠이 능력을 가릴 만큼 커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오늘날 우리 공직자들 뭐 부동산 투기하고 과도하게 그죠? 연봉을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회의 정의라 이런 부분들을 어긋나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사소한 누구나 다 인간은 그죠?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결점이 있으면은 능력이 사소한 결점을 덮을 만큼 크다면은 당연히 데리고 와야 되는 게 맞죠. 그런 점에서 오계를 추천한 이극의 추천은 상당히 사심 없는 추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관포지기호의 포숙입니다. 이 포숙이라는 사람의 그 인재 추천은 정말 오늘날 봐도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감동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중하고 포숙은 관포지교라는 우정의 고사성어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제나라라고 하는 한 나라가 부국강병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리고 관중과 포숙이 모셨던 황공이라는 사람을 춘추시대 때 초기에 최초의 패자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한 대목이 뭐냐 그러면 포숙의 팔로우십입니다. 포숙의 양보이자 포숙의 인재 추천이 이야기가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관중하고 포숙은 각자 주군을 다른 사람을 모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셨는데 일단 다른 주군을 모셨으니까 자기 주군이 최고 리더로 앉히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선의의 경쟁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중이 포숙을 모시고 있던 나중에 이제 황공으로 등극하는 사람인데 이름이 소백입니다. 관중이 소백을 활로 암살하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행히 화살이 소백의 혁뒤에 가서 맞는 바람에 허리띠에 맞는 바람에 그 소백이 그다음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죽은 척합니다.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관중을 속여가지고 포숙과 소백이 먼저 제나라로 들어가서 쿠데타에 의해 가지고 양공이 죽은 상태입니다. 최고 리더가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소백이라는 사람이 포숙의 보좌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제나라의 최고 리더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관중이 모시던 규하고 전투를 벌여가지고 또 이깁니다. 소백이 포숙하고 소백이 승리합니다. 춘추시대 때 전투는 말씀드린 대로 페어플레이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치고 나면 깨끗하게 전후회담을 통해 가지고 땅을 떼어주거나 인지를 보내야 됩니다. 전후회담 결과 소백이 뭘 요구하냐 그러면 자기 형제였던 규를 죽여라. 그 당시에 관중하고 규를 도와줬던 나라가 노나라입니다. 서쪽에 있는 제나라의 서쪽에 있는 노나라인데 노나라가 전후회담을 통해 가지고 제나라가 전후회담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규를 죽여라. 또 하나는 관중은 잡아다가 제수 실린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제나라로 압송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를 쏘아 죽이려고 했던 황공이 포숙의 설득에 넘어가서 관중을 살려줄 뿐만 아니고 관중을 재상으로 임명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에 포숙은 황공에게 뭐라고 설득했냐 그러면 제나라 하나만 다스리시려면은 저 안으로 충분하지만 천하의 폐주가 될 야심을 갖고 계신다면은 관중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유명한 말로 황공을 설득을 합니다. 황공은 관중을 재상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중의 보필을 받아가지고 제나라가 40년 가까운 개혁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그 당시에 천하 최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포숙의 양보입니다. 포숙 가만히 있었으면 뭐 친구였으니까 관중을 살려주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모시던 주군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관중은 누가 뭐라 그래도. 황공하고 관중은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포숙의 설득을 받아들여가지고 황공이 관중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고 포숙이 과감하게 자기 자리까지 양보함으로써 관중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제나라가 그 당시에 제후국 가운데서는 최고의 제후국으로 발전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바로 여기서 외거불피구라는 인재기용 원칙이 나온 겁니다. 황공이 관중을 발탁한 사례는 중국 역사상 원수라고 해서 인재라고 생각된다면 적임자라고 생각된다면 원수라도 피하지 말라라는 외거불피구의 실질적인 실행 사례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허심탄회한 인재 추천이야말로 한 조직, 나아가서는 한 나라의 격을 대변하는 겁니다. 모두 다 주변에 살펴보면 나보다 뛰어난 또는 이 분야에 관한 하는 이 사람이 제격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자기 조직을 위해서 그런 인재를 허심탄회하게 추천해야만이 조직이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고 나라의 격이 조직의 격이 높아집니다. 포숙이 관중을 추천한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황공이 관중을 과거의 원한을 잊고 외거불피 구조, 예, 기억하십시오. 훌륭한 고사성어이자 또 명언입니다. 조직의 리더들 항상 이런 좋은 말씀들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가슴속에 새겨두고 조직원들이 이끌게 되면은 훌륭한 조직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재를 추천하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인간과 어울려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세상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이제는 세상이 공동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표현에 따르면 그걸 이질적 공동체라고 합니다. 민족도 다르고 종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이제는 공동체가 돼가고 있는. 그렇죠.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 글로벌 시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에는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프리카 사람이 됐든 인도 사람이 됐든 중국 사람이 됐든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기는 바로 그런 인간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원칙이라는 부분들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역사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로만, 법만 있고 룰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 사회의 병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오로지 법만 있고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층들이 솔선수범하지 못하고, 그죠? 그 룰을 어기는 겁니다.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치부하거나 사욕을 채우는 그런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게 인간관계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원칙은 뭡니까? 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의 원칙을 세우는 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원칙을 먼저 세워서 지켜야 됩니다. 나 자신부터. 자기 계획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포숙과 같은 그런 허심탄회하게 친구지간이지만 자기 자리, 자기한테 돌아올 재상 자리를 양보했다. 왜? 관중이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하는 것. 이게 그 옛날 사람들이 얘기했던 지행합일이라는 겁니다. 지식과 행동이 하나로 합쳐져야만이 세상이 건전한 세상이 될 수 있고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도 역시 인간관계의 문제인데 우정 이야기입니다. 사기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우정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마천도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로서 우정을 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문경지교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문경지교라는 건 뭐냐 그러면 목을 내놓는 사이란 뜻입니다. 사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조차도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친구지간의 우정을 얘기합니다. 문경지교라는 것은. 요 문경지교의 그 주인공은 전국시대 말기 조나라에 살았던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무장이고요. 무인입니다. 장수고 한 사람은 외교관이자 문관입니다. 무장은 연파라는 인물이었고 외교관은 인상녀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연파는 조나라의 명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재상반열에 올라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상녀는 그 황관 밑에 있는 식객으로 있던 아주 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황관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조나라의 외교관으로 파견됩니다. 어느 나라로 파견되냐면 진나라로 파견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 진나라가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전국시대 말기였기 때문에 진나라가 점점 더 동방에 있는 6개 나라를 압박해오고 그래서 차례대로 동방 6개 나라를 집어삼키기 바로 그 직전의 상황입니다. 조나라가 굉장히 위기 상황에 몰려 있는 겁니다. 조나라의 그 귀중한 보물인 그 화시벽이라고 하는 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 옥 가운데서도 최고의 옥이 이제 화시벽이라는 옥인데 그 옥을 조나라가 우연히 얻게 됐습니다. 그 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진나라 소왕이 우리나라 성 12개를 줄 테니까 그 옥하고 바꾸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조나라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옥이 귀하다고 해서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진나라가 천하를 전부 다 합병시키려고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진나라가 자기네 땅 12개, 성 12개를 떼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건 조나라를 그 요즘식으로 하면 간을 보려고 하는, 그죠? 떠보려고 하는 수작이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안 응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할 때 바로 황관 한 사람이 자기 식객으로 있던 인상녀를 조나라 왕에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인상녀가 진나라로 외교관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는 옥을 바치니까 진나라 왕이 옥을 어루만지면서 아, 과연 천하의 보물이구나. 그러면서도 성 이야기는 하나도 꺼내질 않는 거죠. 그러니 순간적으로 인상녀가 알아챘습니다. 아, 진나라가 성을 떼줄 마음이 전혀 없구나. 그렇게 해서 인상녀가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 기지가 뭐냐 그러면 옥 잠깐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옥에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란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샀던 물건에 약간의 뭐 흠이 갔다든지 문제가 발생한 거 이렇게 상품에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자가 틈이라는 뜻입니다. 흠이라는 뜻입니다. 약간의 금이 가거나 했던 흠. 이런 부분을 하자라고 합니다. 한자로. 하자가 있으니까 잠깐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상녀에게 옥을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인상녀가 그 옷을 받아 들고는 진나라 궁궐의 궁실의 그 기둥에 몸을 기대서고는 진나라 소왕을 협박을 합니다. 닷새 동안 목욕 재개하고 이 옥을 다시 받아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내가 옥을 깨버리고 혀를 깨물고 자결 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12개 성 안 주냐? 이 자리에서 약속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깜짝 놀랐죠, 소왕이. 그러니까 인상녀의 기세를 보아하니 정말 그럴 것 같거든요. 또 옥이 깨지는 것도 싫잖아요. 그죠? 얼마나 탐내던 옥인데. 그렇게 해서 또 적당히 상황을 얼버무립니다. 알았다. 12개 성 준다. 그리고 닷새 후에 내가 목욕 재개한 다음에 닷새 후에 받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상녀는 옥을 들고 자기 숙소로 돌아가서 자기를 수용했던 사람을 시켜가지고 몰래 밤에 옥을 조나라로 돌려보냅니다. 자기 나라로. 거기서 나온 유명한 고사성어가 완벽기조라는 겁니다. 완벽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완벽한 인간, 완벽하다는 얘기 나오죠. 바로 그게 완벽입니다. 완전할 완자에다가 옥을 뜻하는 벽입니다. 옥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가지고 조나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완벽기조고 완벽이라는 단어의 탄생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닷새 후에 목욕 재개하고 나가보니까 인상녀 옥이 없는 거죠. 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인상녀를 죽이려고 하다가 인상녀의 그 늠름한 기상, 그리고 인상녀가
이치를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조나라에 인재가 있구나 해서 인상열을 그걸 살려서 보냅니다. 그래서 옥을 완벽하게 보존해가지고 조나라로 돌아오는 완벽 기주의 주인공이 인상열인데, 자, 돌아오니까 얼마나 외교관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상열가 초고속 승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외교 문제도 또 훌륭하게 풀어냅니다. 그래서 또 승진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인상열가 수십 년 동안 명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간신히 재상 자리에 올라오 연파하고 같은 반열에 올라서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성격의 무장이었던 연파가 화가 나는 거죠. 그것도 외교관, 자기가 볼 때는 외교관이 입만 놀려가지고 출세한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단순하게 보자면은. 그래서 막 연파가 주변 사람들한테 막 화를 냅니다. 내가 인상열을 만나기만 하면은 가만 안 두겠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인상열가 혹시나 연파하고 부딪힐까 봐서. 그 당시에 이제 관리들이 그 비슷한 지역에 몰려 살지 않습니까? 혹시나 연파하고 부딪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마차를 타고 가다가도 연파가 보이면 마차를 얼른 돌려가지고 딴 길로 가고 그랬습니다. 그걸 이제 회차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 조나라 수도였던 한단이라는 곳에 가보면요, 그 인상열가 마차를 돌렸던 골목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회차항이라고 합니다. 역사가 이제 이래서 재밌습니다. 그런데 맨날 피하는 거죠. 조정에서도 가능하면 연파하고 안 마주치려고 애를 씁니다. 인상열가. 근데 인상열 밑에 있는 식객이나 인상열 식구들이나 하인들은 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왜? 인상열도 재상반열이고 한데, 또 인상열가 용기도 뛰어난 사람인데 왜 연파가 무서워가지고 맨날 이렇게 도망다니냐. 볼멘 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인상열가 자기 식구들과 식솔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나라까지 가가지고, 강대국인 진나라한테 가가지고 용기 있게 당당하게 맞서가지고 진나라 왕 앞에서 내가 큰 소리 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연파가 뭐가 무서워서 피해 다니겠냐.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조나라에서 나하고 인상열하고 싸우게 되는 날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나라가 조정의 기강이 엉망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피하는 거다. 일부러 피하는 것이다. 만약에 무장인 연파하고 문관인 내가 싸워가지고 서로 조정 분란을 일으키게 되면 진나라가 쳐들어와서 조나라가 큰 위기에 몰릴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피하는 것이지 무서워서 피하거나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연파의 귀에 들어갑니다. 무장인 연파 귀에 들어가니까 연파가 가슴을 치고 반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통을 벗고요. 그 당시에는 누구에게 사과를 하거나 죄를 인정할 때는 이 우통을 벗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를 지고 갑니다. 그래서 인상열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당신의 진정한 뜻을 몰라봤다. 미안하다. 정식으로 사과한다. 해서 사과를 합니다. 그로부터 두 사람의 사이가 문경지교의 우정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어떤 절박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서로를 위해서 훌륭한 우정을 나눴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 문무가 조화가 돼야만이 나라가 발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관하고 무장하고 막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 엉망됩니다. 그래서 장상화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성어를 남기게 됩니다. 장군하고 재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는 무를 대표하는 사람과 문을 대변하는 재상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장상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의 조화가 나라의 반석. 물론 조나라가 굉장히 어렵긴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인상열하고 연파가 있는 동안은 진나라가 제 나라를 넘보지 못했습니다. 문무조화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이 문무의 조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고사성어가 연파와 인상열의 문경지교라는 고사성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문경지교라고 하는 우정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문무의 조화가 한 나라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연포하고 인상녀의 그 우정은 관포지교의 또 우정 고사성어하고 더불어서 사기의 양대 우정을 다루는 그 유명한 고사성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우정 얘기 하나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정은 조금 다릅니다. 앞에 우정들이 한 나라를 발전시키고 한 나라의 내부를 안정시키고 민심을 다잡고 하기 위한 지도층들의 양보, 그리고 지도층들의 자기 반성, 이런 부분이었다면 오늘은 이 문화적인 그 교류를 통해 가지고 우정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자풀이부터 해볼까요? 백아절현이라고 합니다. 백아는 사람 이름입니다. 백아가 끊었다. 뭘 끊었습니까? 줄을 끊었습니다. 줄현자죠. 무슨 줄이냐? 검은고 줄을 끊었다라는 뜻입니다. 백아가 검은고 줄을 잘랐다. 이게 백아절현입니다. 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먼저 백아라는 사람은 초나라 사람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기록들이 나오는데 사마천도 그 친구에게 보낸 편지, 그 다음에 자서 이 부분에서 백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초나라 귀족입니다. 귀족 출신인데 이 음악을 굉장히 음악의 조예가 깊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검은고 연주에 관한하는 백아의 검은고 연주는 당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늘 시간만 나면은 깊은 산속 이런 데 들어가서 검은고를 연주합니다. 그런데 백아가 연주하는 검은고 연주의 경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걸 듣고 백아의 연주를 듣고 이 소리가 어떻다, 그 다음에 어떤 경지 올라 있구나, 이런 감상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또 수준에 올라 있는, 쉽게 해서 문화적 그 수준이 백아의 연주 수준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는 얘기죠. 백아가 늘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내 음악 연주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여느 때하고 마찬가지로 숲속에 들어가서 검은고를 꺼내놓고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나무꾼, 흐름한 나무꾼 하나가 백아의 연주를 한참 동안 듣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산유수로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은 높고 물은 흐르는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백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가 방금 연주하면서 떠올렸던 단어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이건 높은 산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연주를 했어요. 고산을. 그 다음은 높은 산은 이제 연주 경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좀 빠르고 힘 있고, 그죠? 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주하다가 유수는 물이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또 음악의 곡조가 바뀌겠죠. 연주 기법도 바뀌고. 그 자기는 두 번째 바뀌면서는 흘러가는 물을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나가던 나무꾼 하나가, 흐름한 나무꾼 하나가 자기의 음악 연주 경지를 정확하게 네 글자로 꼬집어낸 겁니다. 백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오늘에서야 비로소 내 연주의 경지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구나. 해서 이 두 사람이 친구가 됐습니다. 이 평민 출신의 농사 짓고 나무하는 사람의 이름은 종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두 사람이 시간 나면은 산속에 들어와서 음악을 연주하면은, 백아가 연주하면 종작이는 듣고 거기에 대해서 평을 하고 자기 감상을 이야기하고 이 우정을 나눴습니다. 이 우정의 경지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알지자 소리음자를 써서 지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정도 다 경지가 있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주로 그 인간관계와 더불어서 또 한 조직 문화에서, 문경지교, 관포지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정의 최고 경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문화적인 방면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연주하는 악기 소리만 듣고도 친구가 지금 기분이 상해 있는지, 슬픈지, 기쁜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이 경지가 보통 경지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백아와 종작이가 나오는 우정의 경지를 지음의 경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백아절에는 그러면 뭘까요? 얘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백아가 조정의 그 인사발령에 따라 가지고 지방관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이제 떨어지게 됐죠. 떨어지게 돼가지고 늘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백아가 휴가를 얻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종작이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음의 경지의 우정을 나눈 종자기가 죽음으로 해서 백아가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자기의 음악 연주 경지를 알아주는 그 친구가 사라졌으니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아가 자기 검은 고주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연주하지 않음으로써 종자기하고의 우정의 경지를 그대로 보존했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이게 그 백아절연의 이야기입니다. 백아는 귀족이었고요. 종자기는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우정을 나눴죠. 우리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거립지교라고 얘기합니다. 걸은 수레죠, 그죠? 그 다음에 립은 이 초랭입니다. 모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신분을 얘기합니다. 수레를 타고 다닐 정도의 신분과 그 다음에 초랭이를 쓰고 다니는 보잘것없는 신분의 두 사람이 우정을 나누는 우정의 경지를 거립지교라고 하죠. 그리고 나이를 뭐 백아하고 종자기 나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백아의 그 인품이나 종자기의 경지로 봐가지고는 뭐 나이가 차이가 났다고 해서 우정을 나누지 않았을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우정은 나이도 초월한 망년지교의 우정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아절연이라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 우정의 경지도 다 사람 관계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또 최고의 우정의 경지는 뭘까? 지엄의 우정의 경지다라는 얘기를 백아절연이 들려주고 있는데 갈수록 현대인에게 더 소중한 가치로서 우정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우정을 다룬 친구에 관한 책도 나오고 이야기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소통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소통합니다.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소셜 네트워크라 그러죠.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전 세계 듣도 보도 못했던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하고도 우정을 나누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때 이런 우정을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뭘까라는 걸 백아절연 그리고 지엄의 경진 이 두 사람의 우정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뭘로 그러면 소통할까?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은 무엇이 우리에게 던져줄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문화를 통한 우정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권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문화는 발도 없고 말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끈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교류도 중요하고 외교도 좋고 군사도 좋지만 항상 인류 사회를 풍부하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교류는 뭐였냐? 문화였습니다. 예술이 들어가고 음악이 들어가고 이런 교류가 이루어지는 문화가 들어가는데 두 나라 관계, 두 사람의 관계가 살벌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항상 평화로운 관계가 되죠. 그죠? 그리고 서로 문화를 통해 가지고 상대편의 영적인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가야 되고요. 그래야지 세상이 좀 더 밝은 쪽으로 또 건전한 쪽으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죽은 종자기를 위해서 다시는 검은고를 연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백아절연의 고사성어는요. 문화를 통한 소통과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에 대한 영감을 주는 아주 귀중한 그런 이야기입니다.